2025년 12월 12일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기술, 경제, 그리고 정책이라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단순한 비서를 넘어서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이른바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변화 뒤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AI 표준, 서울 아파트값, 청년 실업.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실로 꿰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아, 그 퍼즐을 맞추는 거군요. 네. 이 퍼즐을 맞춰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새로운 시대의 기반, 바로 AI 에이전트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여행 예약도 하고 결제까지 하는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아주 쟁쟁한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 블럭과 손잡고 에이전틱 AI 재단, 줄여서 AIAF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혹시 90년대 초반 인터넷 기억나세요? 그럼요. 넷스케이프랑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네. 거기서 만든 홈페이지가 여기선 깨져 보이고 하던 그 혼란의 시대요. 맞아요. 그때 웹페이지가 어디서든 똑같이 보이게 하자 하고 만든 표준이 바로 HTTP거든요. 지금 AIAF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 HTTP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특정 회사,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이 이 생태계를 독점하지 못하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도로를 깔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같은 거대 기업들까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일단 다 같이 판부터 키우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재단에 공개된 핵심 기술 이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엔스로픽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니, TMD니, 블록의 구스니, 이게 대체 뭔가요? 네. 개발자들은 이걸 에이전트 시대의 배관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비유만으로는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배관 안으로 뭐가 흐르는지 알아야죠.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MCP라는 건요. AI 에이전트가 대화의 맥락이 잊지 않게 해주는 단기 기억력 표준 같은 거예요. 단기 기억력 표준이요? 네. 아까 내가 말했던 항공권 예약권 말이야 라고 했을 때 AI가 그거요 하고 바로 알아듣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블록의 구스는 결제나 송금처럼 민감한 작업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보안통신 규약 같은 거고요. 아하. 이런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준화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내부 연결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배관의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와,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I 에이전트를 쓰든 그 에이전트가 제 은행 앱이나 항공사 앱, 쇼핑 앱이랑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더 이상 특정 앱이나 기기에 우리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에이전트한테 말만 하면 모든 게 처리되는 시대의 기반이 바로 이 배관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의외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번 AI 붐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시스코라는 건데요. 네. 솔직히 저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정점을 찍고 이제는 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25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다시 주인공이 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다들 AI를 그냥 클라우드 속에 있는 똑똑한 소프트웨어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AI는 거대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건설 붐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AI를 돌리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나 데이터 센터 같은 어마어마한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죠. 21세기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을 번 건 금을 캐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장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던 것처럼요. 와, 시스코가 바로 그 곡괭이를 파는 회사군요. 맞습니다. 2000년 3월의 최고점을 무려 25년 8개월 만에 돌파했다는 건 AI 혁명이 이제 막 물리적인 세상의 모습을 바꾸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거대 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에 깔릴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의 표준 규격을 정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듯 이런 거대한 인프라 변화는 결국 우리 동네 집값이나 내 일자리 문제로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현실의 문제로 이어지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 파도가 좋으나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조치였던 10.15 대책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요. 강남권 한강 벨트, 이른바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거든요. 아, 또요? 네.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최근에 56억 6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 최고가보다 9억 원 이상 뛴 가격입니다. 잠깐만요. 9억 원이요? 아니, 보통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시장의 매물도 줄고 거래도 뜸하다고 들었는데 가격만 이렇게 폭등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 패닉 바잉하고 자산 안전주의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심리적 문제다? 네. 2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4%나 급감했어요. 왜냐? 다주택자들이 정부 규제가 더 강화될까 봐 어중간한 여러 채를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움직임에 아주 극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비중을 보여주는 다소유 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결국 지금 이 핵심 입지를 놓치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불안감이 소수의 거래를 폭발적인 가격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결국 부의 집중이 자산시장에서 극단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통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전국적으로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하위 20% 아파트 12.7채 가격이랑 맞먹을 정도예요. 12.7채요? 네,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안에서만 봐도 그 격차가 6.8배로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산시장이 철저하게 둘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아,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 동안 고용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더 혹독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전체 일자리 증가율이 0.2%,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청년 일자리는 15만 개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15만 개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AI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중고급 인재가 최소 58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해요.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곳에만 구직자가 몰리는 이 미스매칭이 정말 심각하군요. 이 미스매칭을 부추기는 가장 상징적인 현상이 바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솔림이죠. 아, 의대 솔림? 최근 3년간 카이스트에서 의대나 치대에 가려고 좌표한 학생이 182명에 달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우리는 지금 미래의 스티브 잡스가 될 학생들을 피부과 의사로 만들고 있다고 한탄하시더라고요. 와, 국가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두뇌 유출이네요.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미스매칭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스킬링입니다. 업스킬링이요? 네, 한 연구를 보면 생성형 AI가 특히 고숙련 근로자의 생산성이랑 임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거든요. 즉, 완전히 새로운 인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기존 산업 인력을 AI로 재교육해서 당장 부족한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자는 좀 현실적인 해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기술 혁신이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 이렇게 극단적인 균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격변에 각국 정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규칙 제정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한국, 일본, 미국의 서로 다른 해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업무 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한국형 국부펀드? 네. 싱가포르의 테마색을 모델로 삼아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나 AI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부펀드라고 하면 보통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으로 만들지 않나요? 우리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죠? 바로 그 지점이 좀 논쟁적입니다. 상속세로 물납받은 기업 주식이나 공공기금 같은 걸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아, 과거 대만 정부가 거의 무명이었던 TSMC에 직접 투자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성공 사례를 재현하겠다는 의지인데, 다만 정부가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하거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설립 계획입니다. 평택이요? 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AI랑 반도체 교육 연구에만 특화된 캠퍼스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작정하고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상을 한 곳에 묶어서 명실상부한 KAI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직접 투자라는 카드를 꺼냈다면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네, 일본은 차별 없는 파격 감세라는 아주 시장 친화적인 해법을 내놨습니다. 차별이 없다. 네,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업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설비 투자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똑같이 깎아주는 겁니다.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AI, 반도체, 조선 같은 17개 성장 분야를 지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죠.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막 16가지가 넘는 복잡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랑은 접근법이 180도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죠. 한편 미국은 통화 정책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최근 3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걸 섣불리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 거죠?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안정시키나 싶었던 서울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그 공포 때문입니다. 아,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우리 집 밥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최근 금리 인하 결정 때 12명의 위원 중에 3명이나 반대표를 던졌어요. 6년 만에 가장 큰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까지?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는데 섣부르다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제롬 파월 현 의장의 리더십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불확실성이 크네요. 네,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은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기술에 배관이 깔리는 모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기술 인프라 위에서 한국 사회는 부동산 양극화와 고용 미스매칭이라는 극심한 균열을 겪고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서로 다른 처방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국부펀드라는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수주카를, 일본은 파격 감세라는 민간 활력 촉진제를, 그리고 미국은 금리 조절이라는 전통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내부 분열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손을 떨고 있는 형국이죠. 같은 문제에 대해 정말 전혀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네요. 네, 각자 처한 상황과 철학에 따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기술의 기반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토대가 평평해질수록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격차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벌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기술을 지렛대 삼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찾아낸 여러 단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뤄가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